김남숙 단편소설 제목 파주입니다. 2024년 제15회 젊은 작가상 우수상 수상작품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 시간이 흐른 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곁에 머무는 주변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지독한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를 서늘하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겨울의 파주라는 춥고 스산하며 안개가 짙은 공간적 배경은 과거의 멍울이 났지 않고 얼어붙은 채 맴돌고 있는 인물들의 삭막한 내면을 훌륭하게 대변합니다. 작가는 거창하고 피 튀기는 복수극 대신 지극히 일상적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가해의 폭력성과 피해자의 깊은 고립감을 극대화합니다. 책을 펼치기 전 타인의 고통을 참으로 쉽게 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 곁에서 타인의 죄책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된 화자의 미세한 심리 변화에 주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해자는 평온하게 있고 피해자는 지옥에서 기억하는 일방적인 고통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뉘우침과 구원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 삶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낭독을 시작합니다. 현철을 생각하면 파주가 생각난다. 파주를 생각하면 현철이 생각나고 나는 창밖으로 머리를 쭉 내밀고 현철을 생각하며 귓가를 긁적인다. 주변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는 긁으면 긁을수록 낙엽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머리통 언저리에 생긴 구멍에서 모래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 현철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귀를 긁적거렸으려나 아니면 다른 소리를 들었으려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였으려나. 현철도 이렇게 귓가를 긁적이는 버릇이 있었다. 오랫동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손톱을 세워 벅벅 긁던 현철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귓가의 피부가 짓물러도 긁어야지만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 같던. 현철은 내 친구도 가족도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저 갑자기 나타났고 이젠 내가 기억하는 사람에 속할 뿐이다. 그리고 여전히 현철의 말을 기억한다. 가끔씩은 보게 될 거야. 나는 현철이 한 말 중 그 말을 제일 좋아한다. 현철이 주로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그 말과 현철의 눈동자와 흐릿한 현철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현철은 아직도 파주에 있을까? 잘 모르겠다. 일부러 파주에 있는 것이라고 되도록 계속 거기서 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파주에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파주에 없다. 파주보다 조금 밑에 위치한 일산 귀퉁이에 있다. 길고양이들이나 개들이 하루 종일 울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한적한 동네에 있다. 가끔씩 창문 밖으로 고개를 좀 내밀고 주위를 둘러봐도 눈에 띄는 건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있다. 파주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 현철 때문은 아니다. 아니, 현철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철은 내가 현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현철은 나보다 정호를 더 떠올릴지도 모른다. 현철은 정호를 죽도록 미워하니까. 아마도 평생 동안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주먹을 쥐고 입술에서 침을 튀기면서 그 선명하고 무해한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무엇을 입었는지 신었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도 기억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그건 너무 쉬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나는 그 말과 현철의 얼굴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현철을 떠올리면 나는 엄청난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나 나는 현철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왜 죄는 정호가 짓고 죄책감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현철은 언젠가 아마도 마지막 인사를 전할 때쯤 내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걸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내릴 수가 없다.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인지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철의 눈동자를 다시 한번 떠올릴 뿐이다. 그에 반해 나는 현철을 전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현철을 생각할 때면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인다. 번거롭고 사치스럽고 말하자면 슬픔에 가까운 그런 기분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때마다 귓가에는 서걱서걱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이 소리를 혼자서 파주 소리라고 부른다. 거실 전등불은 약해 아무리 켜놓아도 방의 절반은 어두웠다. 마치 절반은 늘 밤인 것처럼. 전구를 갈아도 마찬가지였다. 무엇이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전구를 다시 갈지 않았다. 어차피 새 전구로 갈아도 잠깐만 밝을 뿐이네. 다시 어두워지곤 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무소용이라고 불렀다. 지랄, 전등이라고도 불렀다. 이사를 온 이후로 집주인에게 이런저런 하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전구를 아무리 갈아도 자꾸만 깜빡거리다가 확 죽어버린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일이 전구를 10번 가는 것보다 더 번잡한 기분이 들게 했다. 이 집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를 빼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때도 집주인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정호와 나는 겨울에도 이불을 온몸에 감싼 채 매일같이 환기를 하고 여러 종류의 방향제를 집안 곳곳에 놓았다. 그때 정호는 시발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호는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마른 몸이었다. 머리숱만 뒤지게 많아서 대가리가 큰 성냥개비 같았다. 정호와 나는 어떤 일이든 우리끼리 해결했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작은 하자나 불편사항도 말 꺼내지 않는 편이 항상 나았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혹은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절반의 가정하에 우리는 그 부탁에 대한 체력을 아꼈다. 파주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온 지도 2년이 다 되어간다. 정호는 그 사이 여전했다. 아니, 조금 변했다. 정호는 이사를 온 이후 전보다 살이 붙었다. 등, 배, 허리, 어깨, 손가락, 발가락까지. 살이 찌면 손가락, 발가락에도 살이 찐다는 것을 나는 정호를 보고 알았다. 정호는 전보다 잘 먹고 전보다 잘 잤다. 나는 그게 어쩐지 현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나타난 현철이 약속대로 정말 갑자기 사라져 주어서 정호도 현철의 말투와 눈빛과 옷과 냄새와 신발을 기억할까? 잘 모르겠다. 정호는 애초에 그런 건 기억에 담아두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호는 단순하고 규칙적이니까. 그리고 나 또한 여전히 이다지도 단순하고 별것 없는 규칙을 지키면서 정호와 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시시하게. 현철이 떠난 후 정호는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산의 물류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나는 파주의 논술학원에서 일산 변방의 논술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일산 변방의 논술학원에서 아이들을 대면하면서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며 산다. 족같은 띄어쓰기와 족같은 맞춤법이나 알려주는 존재로서 생존하고 있다. 아이들의 눈, 아이들의 머리칼, 아이들의 숨, 아이들의 냄새를 여전히 역겨워하면서 빌어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끔 정오에 퉁퉁하게 살이 오른 두 뺨을 보면 현철을 정말 잊은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정오는 다 지난 일이라고 재수 없다고 말할 것이 뻔했다. 그러면서 현철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을 붙이겠지. 등신 오타쿠 새끼. 그 씨발놈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우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엇이든 다 아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정우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역겨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정호는 여전히 주말이면 배드민턴을 쳤고 곧은 바가지 머리를 고수했다. 그 머리를 중학생 때부터 유지했다고 했다. 정호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머리만큼은 항상 정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가서 손질했다. 그게 효도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건 개같은 마마보이 짓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정호가 자기 어머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마다 나는 정호 어머니의 발목에 있는 장미꽃 문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새긴 지 오래되어 꽃잎이 주홍색으로 바래고 줄기가 푸른 문신을 정호의 머리를 자르는 정호 어머니의 얼굴과 번갈아 가면서 보았다. 정호는 전에 찍은 사진들과 자기 얼굴을 비교하면서 늙었다느니 눈빛이 조금 매서워진 것 같다느니 말했지만 내 눈에 정호는 그대로였다. 정수리가 빽빽했고 여행을 가는 것에 큰돈 쓰는 것을 싫어했고 여행 자체도 싫어했다. 정호는 집을 좋아했다. 별것 없는 집을 정호는 좋아했다. 우리는 늘 집에만 있었다. 일산에서도 파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씩 자장면을 시켜 먹고 주말이면 족발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고 별것 아닌 푸념을 해댔다. 정호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회사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누가 왕따를 당한다느니 바람을 피운다느니 하는 별 관심 없는 이야기들. 정호는 그런 말을 끝내고 항상 부풀어 오른 빵처럼 웃었다. 현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정호는 현철을 정말 잊은 것일까? 언제부터? 나는 생각해 본다. 마지막으로 현철에게 돈을 송금했던 2년 전? 아니면 송금을 했음에도 집 앞에 누군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같이 진을 치고 살펴보던 1년 6개월 전? 아니면 파주랑 완전히 이별하고 일산으로 내려온 그날부터?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 않은 정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젠가 그런 단순한 정호 앞에 현철이 다시 나타나 주었으면 하고 내심 바랐다. 가끔씩은 보게 될 거야. 가끔씩은 보게 될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게 허탈한 듯 웃는 정호를 보면서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다. 현철이 나타난 것은 3년 전이었다. 나는 그때 현철을 처음 보았다. 드센 추위가 몰아치던 날, 현철은 그 추위 속에 누구보다 시시하게 서 있었다. 시시한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후드티, 누가 봐도 시시하게 동여 묶은 운동화를 신고. 그때 우리는 파주에 있었다. 금초역 근방 롯데리아 위 2층 건물에 새 들어 살던 정우와 나의 집 앞에서였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꽝꽝 얼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고 정우와 잠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사 집으로 다시 들어가던 중이었다. 현철은 그렇게 건물로 통하는 계단 입구에 서 있었다. 가방 하나 들지 않은 채였다.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계단 앞에 현철의 휴대폰만 반짝였다. 현철은 우리 집 계단 앞에 펄럭이고 있던 잉어킹을 잡는 중이었다. 레벨 49로 곧 만렙을 앞두고 있던 현철의 포켓몬고. 꼬박 5년을 했다는 그 포켓몬고. 처음에는 모르는 누군가가 그저 건물 입구에 서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현철은 마치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처럼 입구를 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좁은 틈을 비집고 계단을 오르려고 할 때 정호가 현철을 알아보았다. 정호의 손에 들린 검은 봉지 속 소주병들이 탈랑탈랑 소리를 냈다. 정호는 누구보다 당황스러운 눈치였다. 정현철. 정호가 현철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정호의 손바닥에 현철의 어깨가 눌릴 때 바람이 일면서 먼지 냄새가 났다. 정호의 우그러진 이마에 당황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너, 뭐냐? 너가 여기 왜 있어? 정호가 묻자 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정호 옆에 잠바를 목 끝까지 잠그고 서 있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슬리퍼 밖으로 삐져나온 내 빨갛게 꽝꽝 얽맨 발을 흘기 쳐다보았다. 현철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잡지 못한 잉어킹이 떠있는 휴대폰을 그대로 주머니 속에 넣었다. 왜 전화 안 받으십니까? 현철은 한참 뒤에야 입을 떼었다. 떨리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혀가 짧아 어딘가 순해 보이는 말투였고 미리 약속이라도 된 만남처럼 평온한 말투였다. 현철은 나를 다시 한번 보더니 정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정호가 다가오는 현철을 피해 몸을 뒤로 살짝 젖혔다. 왜 전화 안 받으십니까? 현철은 정호를 보며 다시 물었다. 정호는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고는 휴대폰을 괜히 만지작거렸다. 전화?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왜 전화 안 받냐고 했습니다. 정호가 마치 그제야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처럼 몸을 미세하게 떨었다. 여기 왜 왔냐?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저번 주 화요일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도 분명 말했는데 현철이 말했다. 정우를 바라보는 현철의 눈에 잠깐 알 수 없는 눈물이 고였다가 사라졌다. 지난주 화요일 정우는 오랜만에 연락 온 군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다.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랭, 오뎅, 승자라고 불리는 애들 사이에 현철이 있었다. 알고 보니 나는 현철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같이 치사병으로 일했다는 그 후임이 현철이었다. 일을 너무 못해서 매번 먼지나게 팼다던 그 현철이었다. 그 외에 정호는 한 번도 현철에 대해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이 전역한 지는 이제 3년이 넘었다. 그러나 현철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렇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된 것처럼 초연하게 나와 정호 앞에 서 있었다. 언젠가 왔어야 할 사람처럼. 그때 나는 어쩌면 직감했는지도 모른다. 저렇게 시시하게 서 있는 현철이 누구보다 시시한 복수를 하러 온 것이라고. 현철은 다시금 나를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정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정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술 많이 마셔서 기억 안 나십니까? 똑같이 아니요. 나도 이제 괴롭히겠다고요. 이제야. 현철은 그 말을 끝내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바람이 들이치는 탓에 불이 제대로 붙지 않는데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결국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정호는 나를 보며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눈짓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정호의 눈이 아니라
현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무 어설퍼서 투명한 그 눈빛이 나는 무서웠다. 네가 뭘 어떻게 복수를 하실 건데요.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그때도 말했잖아. 그런 것 없었으면 미안하다고. 거기서는 뭐 별 수 있냐. 나도 똑같았어, 새끼야. 지금 그게 언제적이냐. 이 오타쿠. 아니 현철아. 벌써 3년이 넘었어. 이제 와서 뭘. 진짜 골치 아프네. 뭘 어떻게 했냐고요? 현철이 눈을 번뜩였다. 현철의 주머니가 윙윙 하고 두어 번 울려댔다. 현철이 816번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과 같이 현철이 흔들렸다. 뭘 어떻게 했냐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다 말할까요? 나는 아직도 전부 기억나는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잊어버렸습니까? 그걸 현철은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주먹을 쥐고 침을 튀기며 말했다. 정호는 그런 현철에게서 한 발짝 멀어졌다. 슬리퍼를 신은 정호가 뒷걸음질 칠 때마다 슬리퍼 뒤축에서 얼음 알갱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니까 뭘 어떻게 복수를 하겠다는 거냐고. 무릎이라도 꿇을까? 이제 와서? 넌 그리고 군대 제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말투가 그따위냐. 나 돈도 없어 새끼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보면 모르냐. 저 위에가 우리 집이라고. 월세. 정호는 현철의 눈치를 살폈다. 정호를 보던 현철은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쳐다보며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번에는 불이 잘 붙었다. 최정호 병장님, 파즐즈 디스플레이 다니시죠? 액정 검수하고 하자 가려내고 거기에 소문낼 거예요. 사진 뿌리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역하고 힘들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만 그럴 줄 아십니까?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한 짓 다 말할 거라고요. 그게 싫으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와, 이야, 이 새끼 와. 이거 현철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들먹거리는 척 겁먹지 않은 척했지만 정호가 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철은 딱 1년치만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1년,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달마다 많이도 아니고 딱 100만 원씩만 보내라고. 그러면 딱 12개월 뒤에 사라져 주겠다고. 안 그러면 계속 나타나서 괴롭힐 것이라고. 현철은 많이도 아니고 딱 100만 원이라는 자신의 조건을 거듭 강조하며 말했다. 그깟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현철은 시시한 그 말을 마치고 정호에게 계좌번호를 보내고는 돌아갔다. 정호는 멍해진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뒤돌아 걸어가는 현철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엉성했다. 조금만 잘못 걸으면 넘어질 것처럼. 현철은 걸어가면서 우리 쪽을 뒤돌아보려다가 애써 앞으로 걸어갔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귀 뒤쪽을 극적이면서 무언가 속이 시원해 보이면서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나는 정호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정호를 불러 세웠다. 정호는 헛웃음을 치면서 웃을 때 빵처럼 부푸는 그 얼굴로 연신욕을 내뱉었다. 존나 웃기네. 신경 쓰지 마. 저 새끼 등신이라 저딴 거 못해. 그리고 그게 언제 적인데. 아오? 귀신 새끼 보는 것처럼 놀랐네. 저번 주에도 아무도 초대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귀여운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저런 새끼들 사회생활 가능은 아니야? 참, 시발. 말세다, 말세야. 정호는 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바닥에 소주를 내려놓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정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날씨 한번 존나 춥네. 족발 시켰지? 언제 온다냐? 정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바닥에 앉아서 간간히 생각에 잠기는 것처럼 보였다. 저 사람한테 뭘 했어? 뭘 했길래? 이렇게 찾아올 리가 없잖아. 나는 말했다. 그러자 정호가 한바탕 웃어져 쳤다.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순박한 웃음을 짓곤 했던 정호가 징그럽게 느껴졌다. 뭘 하긴 뭐해. 다 똑같았지. 일 못하면 몇 번 때리고 군기 잡고 그게 끝이지. 그것도 못 버티면서 군생활 한 사람이 있기나 한 줄 아냐. 저 새끼는 심지어 괴롭힌 것도 아니야. 더한 사람도 많이 봤다고. 그게 언제죠? 정호는 말을 하다 말고 어딘가 불안한 듯 휴대폰을 몇 번 만지작거렸다. 아무런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데도 정호는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다. 차라리 제대로 사과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끝내. 나는 말했다. 정호는 심각해진 나를 보고는 대충 고개를 주걱거렸다. 다음에 만나서 술 사주고 미안하다고 풀어주면 돼. 애새끼니까 그냥 어르고 달래고. 너는 저 말을 진짜 믿냐? 저게 진짜 같아? 막말로 증거는 있대? 있다고 해도 어차피 저 새끼 저럴 용기도 없어. 저 새끼 군대에서도 겁만 많아서 혼자 벌벌 떨면서 민폐 끼친 새끼야. 저거. 집단에 존나게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겠지.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 일이라고. 간단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는 내 표정을 보더니 다시금 혼자 왈칵 웃어젖혔다. 근데 너도 진짜 멍청하다. 너는 저걸 진짜 믿는 거야. 제가 진짜 그럴까봐? 3년이나 더 지난 얘기를 그렇게 순진해서 어디다 쓰냐?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 나는 가만히 정호를 내려다보았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는 몸통에서 숨이 부풀다가 사라졌다. 애들 얘기 꺼내지 마.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나는 정호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시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호가 웃어젖히면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 알았어. 애들 얘기 안 할게. 뭘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어. 또 애들 얘기만 나오면 난리네. 야, 근데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자격지심이다. 애들 얘기하지 말라고. 싫다고. 나는 다시금 말했다. 정호는 내가 매일 학원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눈빛들을 마주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나는 매번 나의 치부를 들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 다 꿰뚫고 있다는 듯한 눈빛과 꾹꾹 숨겨둔 것이 무색하게 나의 지저분한 면모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들. 언젠가 나 스스로 순순히 그 치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 같은 처형을 기다리는 염소의 마음을 정호가 알 리 없었다. 근데 진짜 왜 왔을까? 이제 와서 그 새끼 그거 진짠가? 정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말했다. 진짜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갑자기 여기까지 올 리 없잖아. 내 말에 정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게 진짜 같다고?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어떤 계기로? 이렇게 뜬금없이. 정호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대기 같은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냥 미운 거잖아. 언제 찾아와도 안 이상할 정도로. 다시 침묵하던 정호가 크게 한숨을 뱉더니 밤바닥에 벌러덩 누웠다. 시발 족같네. 아니, 근데 윤정아.
나 진짜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새끼가 뭐가 그렇게 격한 심정이 들어서 찾아왔는지. 이거 진짜 좆된 부분이지, 그렇지? 그렇게 말한 정호는 잠시 골똘한 얼굴로 천장을 보았다. 그러고는 영 알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호는 딱 족발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억나는 군 생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었다.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간간히 침묵을 유지하기도 했다. 정호가 말하기로는 치사병한테는 위생이 생명인데 저 새끼는 지키지도 않았다느니 음식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기침을 해대고 소금 설탕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늘 짜거나 늘 싱겁게 그래서 몇 번 때렸고 그래 먼지나게 팼고 여름철 훈련 끝나고도 기지개 안 씻어서 씻으라고 면박을 줬고 이건 솔직히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몇 번은 속옷을 제대로 갈아입는지 검사를 했고 그냥 그 정도라고. 그때는 괴롭히는 축에도 못 들었다고. 자신은 더 심하게 당했다고. 아직도 생각하면 패 죽이고 싶은 새끼들 얼굴이 몇몇 생각날 정도라고. 그냥 다 까먹고 사는 거라고. 정호는 그렇게 말하며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곤 괜히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다가 잠시 멈춰 있었다. 정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어쩐지 붉어진 정호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거짓말.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정호의 얼굴이 좀 더 붉어졌다. 뭐가? 거짓말하지 마. 아니, 도대체 뭐가? 거짓말. 그것 말고 더 있잖아. 정호가 우물거리던 입을 멈추고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철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데는 딱 일주일이 걸렸다. 정호의 말은 틀렸고 현철의 말은 진짜였다. 현철은 시시하게 찾아왔지만 끈질기게 괴롭힐 준비가 된 사람 같았다. 현철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현철이 찾아온 지 딱 일주일 되던 날, 현철은 증거의 일부를 정호에게 보냈다. 얻어맞은 사진과 의사의 소견서도 3년 전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진짜였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아무렇게 불쑥불쑥 생각해도 미울 만큼의 미움을 나는 잘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런 미움은 어떤 것일까? 시시해 보일 만큼 자연스럽고 명이 긴 미움은 어떤 것일까? 현철은 그 이후부터 그림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정해진 입금일이 되었거나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나타나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나 나는 현철이 무섭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현철이라면 분명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현철은 그저 시시한 일상처럼 스며들었다. 그러나 정호는 달랐다. 정호는 현철과 비슷한 그림자만 보아도 소름 끼쳐 했고 그럴 때면 머리가 무거운 사람처럼 고개를 조금 떨구고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시발, 저 개새끼한테? 저 새끼 지금 또 온 거지? 아니, 온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주치고 있는 거잖아. 이 씨발. 밖에서 포켓몬을 잡고 있는 현철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정호는 말했다. 현철은 늘 그렇듯 똑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정호는 현철에게 정확히 어떤 짓을 했는지 나에게 죽어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떤 날은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굴었고 어느 정도 무언가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할 사람처럼 굴 때도 있었다. 1년이면 저 새끼 진짜 안 올까? 주변에 검은 옷 입은 사람만 봐도 흠칫 놀랄 것 같아. 그냥 월세 입금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저 새끼가 그럴까? 사람들한테 내가 팼다고
저 사진 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을까? 저 오타쿠 새끼가 없는 말까지 지어낼 수도 있잖아.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는데. 정호는 말을 하면서도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나는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현철의 표정보다 정호의 표정이 더 무서웠다. 첫 달과 둘째 달까지 입금을 한 다음 정호가 현철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나 너한테 진짜 사과하려고 왔다, 현철아. 아직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현철의 앞에는 아이스 초코가 놓여 있었다. 카페 창밖에는 온통 살얼음이 낀 도로가 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현철은 정호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아이스 초코를 쪽쪽 마셨다.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현철이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현철에게 다시금 사과했다. 내가 미안하다, 현철아. 현철은 그런 정호를 내려다보았다. 뭐가 말입니까? 응? 정호는 고개를 들어 현철을 바라보았다.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미안한지 말하십시오. 내가 너 때리고 괴롭힌 거. 그냥 전부다. 현철은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게임 화면에 정호의 얼굴을 비췄다. 그러고는 화면 속 정호의 얼굴에 포켓볼을 던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돈이 아까워서 앞에서 미안한 척하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 그건 너무 쉬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조건이고 뭐고. 사진 다 뿌리고 죽여버릴 거니까. 아니, 내 말은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모르잖아. 난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너는 1년을 못 참아내겠어? 현철은 말을 뱉으며 가려운 듯 얼굴을 박박 긁었다.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어내도 어딘가 가려운 것 같은 얼굴로 여전히.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딘가 무서워하는 것도 같았다. 정호는 바가지 같은 머리를 테이블에 떨구었다가 현철을 다시 노려보기 시작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2달치 돈도 줬고 사과도 했고. 정호가 눈이 벌개진 채로 현철을 쳐다보았다. 현철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이스 초코를 한 번 더쯤 마셨다. 그럼 그만하십시오. 그만하고 말면 되지 않습니까? 이 씨발 오타쿠 새끼. 이래서 너 같은 새끼들은 안 되는 거야. 이 씨발 내가 그때 너를 더. 정우는 말을 하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현철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나는 정우가 박차고 나간 자리로 옮겨 앉아 현철을 바라보았다. 현철의 투명한 눈동자 속에 내가 비쳤다. 대신 죄인이라도 된 듯이 버석버석한 머리로 어깨를 웅크리고 있는 나. 현철은 나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찡긋거리면서 말했다. 가세요 같이. 나는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서 현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입에서 쓴맛이 나는 그 표정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어딘가 쓸쓸한 풀벌레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표정을. 그래, 풀벌레 소리. 그러나 그 표정을 풀벌레 소리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 그 소리는 풀벌레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시시한 소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표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 소리는 개같이 쓸쓸하고 파주에 한겨울철 뿌리 내린 단단한 얼음 같아서 아직까지 나는 그때와 비슷한 소리를 한 번도 다시 들어본 적이 없다.
현철의 시시한 복수는 정호를 괴롭히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바꾸어 놓았다. 소리 없이 아주 조금씩. 현철의 등장과 동시에 정호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나에게는 정호가 현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가늠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식탁에 앉아서 반찬을 나눠 먹을 때, TV에서 하는 재미없는 코미디쇼를 볼 때도, 집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를 때도, 정호가 들어간 화장실에서 아무런 소음 없이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릴 때도 나는 궁금했다. 정호가 현철에게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현철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어쩌자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시 찾아왔는지 수십 번 제대로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해봐도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았다. 그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날은 그저 궁금해하는 것이 내 몫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게 정호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현철이 생각나고 현철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현철이 참을 수 없이 궁금해졌다. 정호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현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궁금했고 정호와 재미없는 TV 프로를 볼 때 현철이 어떤 프로를 좋아하는지 집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집에서도 그렇게 시시하고 탁한 검정 옷을 입은 채 경직된 자세로 있는지 집에서도 그 재미없는 포켓몬고의 말렙을 찍기 위해 노력하는지 가끔씩 현철도 화장실에 들어가 가만히 물을 틀고 미동 없이 오랜 시간 서 있는지 그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전히 앓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도 추위를 타지 않는 것처럼 구는 것도 눈에 이상한 슬픈 기운이 얼기설기 붙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현철이 더 궁금해졌다. 어떤 날은 학원에 출근해서의 지난 포켓몬 띠부띠부씨를 붙여놓은 공책 표지만 봐도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나도 이런 게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이런 걸 열광하며 모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지난 얘기. 지금은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도 안 기쁘고, 라며 말도 안 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어떻든 그저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런 나의 행동을 정호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정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 오히려 무심하게 말하려고 노력했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표정을 짓기 위해 열심히 표정을 궁리하며 알아 있었다. 정호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전보다 살이 좀 더 빠졌다는 것이었다. 현철에게 송금하기 위해 추가 근무를 서고 수당을 받으려고 휴일을 반납하며 일했다. 정호는 액정이 내뱉는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없는 깜깜한 검수실에서 밥 먹는 시간을 빼고 매일 7시간 이상을 보냈다. 액정 픽셀의 하자를 가리기 위해 등급 버튼을 누르면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정호는 매일같이 화가 나 있었다. 전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금방 골아떨어졌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어느새 출근을 해서 집에 없었다. 나와 정호는 12개월 중 절반의 시간을 그렇게 채워갔다. 서로를 가늠하며 추가 근무를 서는 식으로. 추위가 가시기 시작하고 선득한 바람이 불었다. 간혹 늦거나 이른 시간 정호의 휴대폰에 무언가 알림이 오긴 했지만 정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려주거나 보여주지 않았다. 정호는 그저 성실하게 돈을 보냈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처럼. 현철의 그 시시한 말들을 정호는 이제야 믿는 눈치였다.
정호는 현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열심히 저장했다. 가끔씩 잠꼬대를 하면서도 시발, 시발하고 중얼거렸다. 열심히 입금을 한 탓에 한동안 현철을 보는 일은 없었다. 나의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다. 무엇보다 현철을 궁금해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일이 있었다. 나는 아주 우연히 혼자서만 현철을 본 적이 있었다. 아직 찬 기운이 조금 남아있던 초여름이었다. 나는 역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현철은 역 근처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에 타고 있었다. 현철은 여전히 그 시시한 검정색 후드티 차림이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휴대폰을 쥐고 있었는데 항상 띄워져 있던 포켓몬고의 번뜩이는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현철은 몸을 웅크리며 추워하는 듯했다. 추울 때는 추워하지 않고 더워질 때에야 추워하는 현철을 나는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현철의 얼굴은 나에게 보여줬던 그동안의 얼굴과는 달랐다. 어딘가 슬프게 울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언가를 골똘하게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 현철은 우는 듯 보였다. 아니, 울음을 참는 것처럼 보였다. 기를 쓰고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 그 붉어진 얼굴이 버스 차창과 함께 지나갔다. 현철은 왜 참고 있었을까? 어째서, 왜? 그 이후로도 간간히 현철과 비슷한 사람인지 혹은 진짜 현철인지 헷갈리는 뒷모습을 마주했다. 현철도 파주에 사니까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바싹 마른 것처럼 건조하고 겨울이면 좁고 여름에도 서늘하고 뜨거운 기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 근방 어디에 살았으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몇 번 더 마주치거나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철을 닮은 비슷한 사람들은 등에 축축한 이불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다 조금씩은 슬퍼 보였다. 어째서 왜?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어서 스스로 오래도록 질문해야만 했다. 현철의 얼굴을 정확히 마주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뒤였다. 정호의 부탁이었다. 스멀스멀 찬 기운이 멀리서부터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고 현철이 받아야 할 돈은 2달치가 남아 있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자기 대신 현철을 만나달라고 했다. 만나서 이제까지의 일을 내가 대신 사과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호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 정호는 사과와 동시에 2달치의 돈을 송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오길 원하는 눈치였다. 이 정도 했으면 그 새끼도 넘어가 주지 않을까? 이제까지 꼬박꼬박 네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봐. 내가 반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호는 전보다 파리해져 있었다. 어떤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호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기 위해서 현철을 만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내 궁금증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현철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호는 내가 알겠다고 답하자마자 고맙다며 나를 안아주었다. 오랜만에 아는 정호에게서 내가 늘 거북스러워하는 숨냄새가 났다. 다시 만난 현철은 머리를 전보다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정호가 무슨 말을 해서 현철을 나오게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현철은 멀리서 맨발로 슬리퍼를 끌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현철은 머리가 짧아지기는 했지만 전처럼 쉬쉬하고 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여전히 현철의 휴대폰 화면에는 포켓몬들이 날뛰고 있었다. 현철은 어딘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나를 바라보며 앉았다.
그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있다가 현철을 보며 아무런 이야기나 뱉기 시작했다. 정호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나는 그렇게 운을 뗐다. 그러자 현철이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현철을 보며 시시한 질문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철은 입을 떼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졌고 얼마 안가 현철의 핸드폰이 윙 하며 울렸다. 나는 현철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그 게임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내가 묻자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현철이 부끄러운 듯 말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악의도 느껴지지 않는 환한 표정이었다. 현철은 포켓몬고를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다고 했다. 말렙을 앞두고 있네. 레벨 49라고 힘주어서 말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곧 말렙이 레벨 50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현철을 보면서 웃었다. 말렙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물음에 현철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현철은 얼굴을 붉히며 그저 좋다고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포켓몬이 좋다고 했다. 나는 현철을 보면서 다시금 웃어 보였다. 말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내 물음에 현철은 XP가 중요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 XP는 경험치를 뜻하는데 게임을 켜고 걸으면서 포켓몬을 잡으면 쌓을 수 있고 자신은 아직 110km를 더 걸어야 한다고도 붙였다. 5년 동안 총 27만 마리를 잡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애들은 고작 4,556마리뿐이라고. 또 나오는 퀘스트도 많이 깨봤지만 말렙이 되려면 아직 부족하다고. 나는 현철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철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현철은 시시한 복수를 하려고 온 사람도 시시한 복수를 해온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현철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볼수록 어떤 허무한 기운이 몰려왔다. 내가 절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맑은 눈동자 속의 허무함이 현철의 눈 안에서 넘실댔다. 지금은 레벨 50이 끝이지만 나중에 게임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마 말렙이 될 레벨도 늘어날 거예요. 현철이 말했다. 만약에 그때까지 이 게임이 살아있으면요. 저는 아마 그때까지는 계속할 것 같아요. 현철은 그 얘기를 하면서 간간히 미소를 지었다. 끝에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다. 얘네들은 친절하거든요. 착해요. 순하고. 현철이 웃을 때마다 작은 덧니가 잘 보였다. 나는 현철이 웃을 때마다 덧니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현철과 만나서는 일부러 정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어디에 사느냐는 내 말에 현철은 그저 파주에 산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파주에 살 것이라고 했다. 현철이 일부러 그런다고 했지만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현철의 눈을 보면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현철도 나에게 정호에 대해 물어보려다가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면 몸을 들썩이다가 말 뿐이었다. 정호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현철은 가끔 나를 보며 자신의 입가를 닦아내거나 잠시 밖으로 나가서 어설프게 담배를 피웠다. 나는 현철에게 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타주에서 아이들에게 논술을 가르친다는 것부터 아이들이 싫다는 것까지. 어쩐지 현철 앞에서는 무엇이든 말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처럼 현철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아이들이 싫으세요? 현철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싫으세요? 나는 그 질문에
잠시 깜짝 놀랐다.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그 눈이 싫어요. 그 눈을 보면 매번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 들킬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별로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들이 뭐라고 그렇게 말하자 어쩐지 얼굴이 뜨거워졌다. 현철이 한참 뒤에야 말을 꺼냈다. 그건 미워하는 것보다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무서워하다 보면 미워지게 되거든요. 무서워하는 거랑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잘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게 그거 같고 굳이 나눠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나는 현철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러자 현철이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다시금 말을 이었다. 이제 딱 2달이에요. 최정우 병장님한테 말해주세요. 2달이면 어차피 다 끝이라고. 나도 다 잊어버리고 살 거라고. 그니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현철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서 현철에게 되물었다. 도대체 뭘 했어요? 정우가요. 현철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몰라요. 현철은 짧게 말했다.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다. 모르겠네요. 그냥 매일 그 속에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롭혔으니까. 아니, 이미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저 새끼 전역하면 진짜 다 끝이다 생각하면서 버티고. 근데 진짜 끝이더라고요. 허무하게. 허무해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와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나는 다음번에 또 이렇게 넘어가겠구나 하는 생각. 앞으로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한다고 상상하니까 내 다음이 무서워지고 내가 무서워지고 무서워지니까 또 믿고 미치게 믿고 이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랬어요. 전역하고 나서 매일 생각했어요. 목 조르는 생각, 칼로 찌르는 생각. 그런데 막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곪다 보니 이렇게 시시해진 것도 같고 그땐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3년이 어저께 같아요. 그 생각에 묶여서 시간이 안 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현철이 나에게 물었다. 근데 결혼하실 겁니까? 나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현철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마치 그 눈이 무언가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현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간을 알리는 알람 소리였다. 현철은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일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했다. 현철은 고깃집과 PC방 알바를 병행한다고 했다. 틈이 나면 단기 알바를 또 구해서 예식장이나 배달을도 한다고. 굳이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는 내 말에 현철은 갈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다고 이상한 답변을 했다. 현철과 역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현철의 걸음걸이를 살폈다. 느리고 엉성하지만 한 발 한 발 부드럽게 걷는 현철이 나는 좋았다. 이런 얘기 진짜 웃기지만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현철이 말했다. 엉성하게 담배를 피우며 엉성한 말투로. 전 없어요. 매번 고비에 고비에 고비. 이거 넘으면 또 비슷한 게 기다리고 있고. 근데 조금은 나아질 방법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그 방법이 비열해 보이고 역 같아 보이고
역겨워 보여도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보상받고 싶은 걸. 그게 진짜 존나게 받고 싶은 걸. 현철은 말을 마치고 나에게 고개를 한번 숙인 다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사라지는 현철의 뒷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현철의 뒷모습은 현철과 다르게 너무 빨리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침을 계속해서 삼켰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 자세로. 집으로 돌아오니 정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 초조한 기색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뭐라고 해? 정우는 돌아오자마자 나를 보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뭐라고 하냐니까. 정우가 재촉하듯 손목을 잡아챘다. 나는 정우를 바라보았다. 애쓰지 말래. 어차피 2달이라고. 2달만 지나면 자기도 다 잊어버리겠대. 씨발, 그러면 그렇지. 그 씨발놈이 그만했으면 됐지. 뭘 또. 정우가 욕을 뱉었다. 나는 정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그러자 정우가 나를 휙 쳐다보았다. 뭐라고?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 진짜로 다 까먹은 거지. 뭐? 그 새끼가 뭐라고 하던 그 등신이? 너는 왜 반성할 줄을 몰라. 너는 왜? 뭐라고? 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정도면 반성이지 뭐야. 휴가도 반납하고 맨날 검수실에서 그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냐? 그 새끼가 뭐라고 했네. 뭐라고 했는데. 나는 화가 난 정우를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그럼 둘이 뭘 한 건데. 그 오타쿠 새끼랑 너랑 얘기했어. 무슨 얘기? 그냥 아무 얘기.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냥 얘기? 넌 참 속도 좋다. 멍청한 건가? 내가 너 그 개새끼랑 얘기하라고 보낸 줄 아냐? 보낸 게 아니라 내가 간 거야. 무슨 차인데, 시발 진짜. 왜 이래, 너까지. 정호의 얼굴이 구겨졌다. 너 나 못 믿냐? 뭐 없다고 진짜. 그 새끼가 오버하는 거라고. 내가 때리긴 때렸지. 그래. 다 말했잖아. 솔직하게. 정우야, 나는 애들이 싫다. 나 쳐다보는 눈도 싫고 숨소리도 싫고 냄새도 싫어. 뭔 소리야, 갑자기. 싫다고, 애들이. 근데도 매일 출근하고 애들 앞에서 웃고 좋은 선생님인 척 노력해. 그리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매일 생각해.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매일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생각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떨지 생각해. 정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너도 참 멍청하다. 정호의 말에 나는 당장이라도 정호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대신 말했다. 멍청한 건 너지. 그런 짓을 해놓고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정호를 등지고 그대로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정호가 뭐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샤워기를 틀고 가만히 서 있었다. 조용히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다. 나는 현철을 떠올렸다. 사람들 앞에서 고기를 굽는 현철, 버스에 앉아서 울음을 참고 있는 현철, 걸어가는 현철, 뛰어가는 현철, 서 있는 현철, 담배를 피우는 현철, 포켓몬 고를 하는 현철, 꼬박 110km를 더 걸어서
말렙이 된 현철. 수많은 토 나오는 퀘스트를 깨고 또 깨고 있는 현철. 사는 게 재미없는 현철. 다음 고비를 기다리는 현철. 기다리기 싫은 현철. 시시한 현철. 시시하지 않은 현철. 아픈 현철. 아프지 않은 현철. 시시한 복수, 아니, 시시한 보상에 성공한 현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어떤 것보다 시시한 나. 현철은 현철의 말대로 딱 12개월의 입금을 끝으로 어떠한 연락을 하지도 나타나지도 않았다. 현철은 마지막 달에 나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 가끔씩은 보게 될 거야. 동네가 좁으니까. 이사 가지 않으면. 현철은 그때도 시시하게 말하면서 시시한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와 정호는 현철에게 돈을 송금했고 몇 달 뒤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정호는 현철과의 일이 끝난 뒤로 한 번도 현철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다가 현철 이야기가 나오면 그 개새끼 때문에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이라는 말을 끝에 꼭 붙였다. 오타쿠? 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파주에는 다신 가고 싶지 않다는 말도, 거기 살면서부터 재수가 없었다는 말도, 그게 다 그 새끼가 사는 곳이라서 그렇다는 말도. 이사를 오고 정호와 내가 각자 직장을 옮긴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같이 살고 나는 여전히 비슷한 공간에 있다. 우리는 전과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생겼다. 어딘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귓가를 극적이는 버릇이다. 꼭 현철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귓가를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워진다는 것이다. 나는 시시때때로 귓가를 긁는다.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운 사람처럼. 가려운 곳을 괜히 건드려버린 사람처럼. 그리고 귓가를 긁을 때마다 가끔씩 현철의 말을 떠올린다. 비열하고 역겨워도 그래도 보상받고 싶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내 생활의 여기저기에 갖다 붙여본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정호는 여전하다. 주말이면 배드민턴을 치고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주말이면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족발과 같이 먹으며 얼굴을 붉히고 가끔은 술 없이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하고. 정호는 정말로 현철을 잊은 것 같다. 아니, 정호는 현철을 잊었다. 나는 아직 정호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 여전히 정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현철을 떠올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는 정호가 재미없는 코미디 프로를 보며 하하 부품빵처럼 웃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창 너머로 아무도 없는 거리를 바라본다. 창밖에는 개,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지 않고 멀리서 오는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시발, 시발, 이제는 내가 정호 대신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시발, 시발, 진짜로 족같네. 나는 가끔 창밖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시시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작품의 설입니다. 추운 겨울날 입김을 호호 불며 들어선 어느 낯선 골목길처럼 서늘하고도 먹먹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김남숙 작가의 소설 파주는 상처와 기억 그리고 그 곁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아주 깊고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춥고 메마른 동네 파주를 배경으로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안고 불쑥 찾아온 한 청년과 그를 철저히 잊고 살았던 가해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점차 메말라가는 화자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공간이 지니는 힘은 때로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올가매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숨을 쉬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장소는
그저 춥고 삭막할 뿐만 아니라 마치 시간이 고여 썩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밤만 불이 들어오고 아무리 전구를 갈아 끼워도 이내 다시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고장 난 것이 전등처럼 화자와 연인의 삶은 낡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장 난 것을 애써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어둠에 익숙해지는 편을 택합니다. 이 고장 난 전등은 어쩌면 타인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고 진실을 덮어둔 채 꾸역꾸역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병든 내면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몹시도 춥던 겨울 화자와 그녀의 연인 앞에 현철이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현철은 과거 군대라는 닫힌 공간에서 화자의 연인에게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지울 수 없는 폭력의 흉터를 안고 3년 만에 나타난 현철이 요구한 것은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오는 거창하고 피 튀기는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도 시시하고 어찌 보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요구는 도리어 피해자가 겪어온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끔찍한 사리를 품었겠지만 결국 팍팍한 현실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과 망가진 삶에 대한 얄팍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비열하게 보일지언정 그렇게라도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한 청년의 절규가 그 시시한 조건 속에 피눈물처럼 고여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찌르는 부분은 끔찍한 과거를 마주하는 세 사람의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가해자인 화자의 연인은 자신이 남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박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알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억을 지우고 뻔뻔할 정도로 평온하게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돈을 요구받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얄팍한 밑바닥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반면 피해자인 현철은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캄캄한 지옥 속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홀로 버텨왔습니다. 휴대전화 속 가상의 짐승들을 잡는 오락에 기대어 간신히 하루하루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누군가를 향해 덧니를 드러내며 배시시 웃을 때조차 그의 등 뒤에는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천국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화자의 마음은 점차 멍들고 병들어갑니다. 화자는 폭력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연인을 대신해 산처럼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연인이 어떻게 저토록 타인에게 잔인할 수 있는지 속으로 끔찍해하며 도리어 피해자인 현철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깊이 마음을 내어줍니다. 글쓰기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가르치며 밥벌이를 하는 화자는 스스로의 위선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맑고 투명한 눈망울이 마치 자신의 지저분한 내면을 다 꿰뚫어보고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져 숨이 막힐 지경에 이릅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여린 심성을 가진 사람이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 홀로 짊어져야 할 형벌처럼 느껴져 책장을 넘기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낱말은 바로 시시함입니다. 가해자의 삶도 상처받은 피해자의 삶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같이 시시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맛없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텔레비전 희극을 보며 억지 웃음을 짓는 텅 빈 일상들 속에서
진정한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몸집을 불리며 두 다리를 뻗고 자는데 상처 입은 자는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 하나에 기대어 길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세상의 씁쓸함이 이 시시한 일상 속에 날카롭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현철은 약속한 1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발길을 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화자의 연인은 마치 오래 앓던 더니가 빠졌다는 듯이 다시 예전의 가볍고 뻔뻔한 콧노래를 부르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화자의 삶은 두 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현철이 늘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귓가를 긁적였던 것처럼 이제는 화자가 홀로 빈 방에 남아 귓가를 벅벅 긁어댑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붉게 피가 맺히고 더욱 미칠 듯이 가려워지는 그 상처는 결국 타인의 고통을 참아 외면하지 못한 한 사람이 평생토록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할 지독한 마음의 흉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열하고 역겨워도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다던 현철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화자의 귓가에 그리고 텅 빈 방 안에 오래도록 맴돕니다. 심리학적 인물 분석입니다. 소설 속 세 인물은 과거의 폭력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단단히 얽혀 있으나 각자가 고통을 대면하고 회피하는 심리적 기제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가해자인 정호는 철저한 망각과 합리화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는 기제를 보입니다. 그는 3년 전 후임인 현철에게 가했던 끔찍한 폭력을 그저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하고 가벼운 통과 이래로 치부합니다. 현철이 눈앞에 나타나 명백한 상처를 들이밀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때조차 정호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당장의 껄끄러운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의 평온한 안위를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식욕과 일상에 집착하는 그의 단순하고 규칙적인 삶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인 심리 구조를 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반면 피해자인 현철은 과거의 외상에 깊이 박제된 채 삶의 동력을 상실한 인물입니다. 겉보기에는 무기력하고 시시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매일 사리와 무력감을 오가는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달린 휴대전화 게임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유일하게 성취감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방공호입니다. 현철이 선택한 1년간의 금전적 보상 요구는 통쾌한 징벌이라기보다는 파괴된 자신의 자존감을 어떻게든 봉합하고 팍팍한 생을 이어가기 위한 처절하고도 초라한 생존 방식입니다. 비열해 보이더라도 그렇게라도 보상받아야만 숨을 쉴 수 있다는 그의 고백은 폭력이 한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심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서사의 가장 흥미롭고 비극적인 심리적 변곡점은 화자인 윤정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윤정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지만 정호를 대신해 짙은 부채의식을 떠안게 되는 전이 현상을 겪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철면피 같은 망각을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환멸을 느끼고 오히려 피해자인 현철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깊이 이입합니다. 현철의 시시한 옷차림, 텅 빈 눈빛, 귀를 긁는 불안한 습관까지 감각적으로 관찰하는 그녀의 태도는 뻔뻔한 가해자와 일상을 섞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자기혐오가 투영된 결과입니다. 결말에 이르러 윤정이 현철처럼 귓가를 긁적이는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은 결국 그녀가 정호 곁에 남음으로써 현철이 겪은 낫지 않는 상처와 허무함을 내면화했음을 보여주는 서늘한 심리적 결착입니다. 이처럼 망각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
그리고 고통을 전염받는 자의 기이한 삼각구도는 인간관계 속에서 폭력의 여파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뼈저리게 경고합니다.